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은 시간 단위로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해외 언론들은 이 분쟁을 더 이상 국지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BBC는 전투가 국경선 800km 중 최소 120km 구간에서 상시화됐다고 평가했고, 로이터는 분쟁 현장에서 확인된 폭격과 공습 빈도가 지난주 대비 2.7배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과 비교해 전장의 밀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입니다. 외신이 충격적으로 보는 장면은 태국군이 점령한 마을에 캄보디아군이 야간에 침투해 국기를 바꿔 꽂은 사건입니다. 이 침투는 평균 15명 이하의 소규모 팀이 3-5시간 내에 움직이는 형태로 파악됐습니다. 태국군은 마을 점령 후 평균 40에서 60명의 병력이 필요한 지상 유지조 대신 경계시설만 남기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공백을 캄보디아군이 정확히 이용했습니다. 실제로 포이펫에서 태국군이 점령 후 철수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6시간이었고, 그 사이 캄보디아군이 재탈환을 성공한 사례만 4건이 확인됐습니다. 전장을 뒤흔든 결정적 요인은 민간 피해였습니다. 수린 지역에서 태국 민간인 3명이 폭격으로 사망했고, 인근 지역에서는 최소 17채의 주택이 파괴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우려를 표명했고, 분쟁은 국제적 관심의 중심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전투의 강도가 민간 지역까지 확산되면 국제규범이 개입하기 때문에 전황의 흐름 자체가 크게 변합니다. 피해 규모도 이 분쟁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태국군 전사자는 6명, 부상자는 21명으로 보고됐고, 캄보디아군 전사자는 최소 68명, 부상자는 11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외신 분석은 실제 피해가 이보다 30-40%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캄보디아 국방부가 군 이동 영상, SNS 업로드를 금지한 것도 피해 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태국군은 고지 점령전에서 F-16 AB 전력을 적극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은 평균 하루 6-8회 출격하며 APG-68V9 레이더 기반 정밀 타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F-16이 사용하는 GBU 계열 폭탄의 명중률은 실전 기준 80%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번 공습에서는 폭탄 2발이 목표 진지에 정확히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공군력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유지력이 취약한 점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F-16 한 대가 제공할 수 있는 지상 정밀 타격 커버리지는 반경 약 45km지만 지상군이 통제 가능한 지역은 보지 기준 3에서 5km에 그칩니다. 이 구조적 간극이 전장 불안정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캄보디아군은 전력 자체가 태국 대비 40에서 60%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지형 숙달도와 소규모 침투 능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경지대 숲과 능선 기동에서 캄보디아 병사들의 이동 속도는 평균 시속 4km로 측정됐으며, 이는 태국군의 중장비 기반 기동 속도 대비 약 1.5배 빠릅니다. 전력의 질적 열세를 이동 침투 능력으로 메우는 전형적인 비정규전 모델이 형성된 셈입니다. 이 와중에 캄보디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공식 개입을 요청했고, 태국 지도부의 전쟁 책임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준비까지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는 이 움직임을 전장이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서 국제사법 영역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태국 정부는 국경 긴장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약 480여 곳에 재정 물류 패키지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태국 정부가 이 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량적 지표로 분석됩니다. 현재 전황을 요약하면 3가지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전선이 고정되지 않는 유동전장, 점령과 재탈환이 반복되는 소모전, 공군력과 지상 유지력의 비대칭으로 인한 빈틈입니다. 특히 고지마을 단위 충돌의 반복 횟수는 지난주 대비 1.9배 증가했고, 양측 포격 횟수는 하루 평균 70회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태국은 강력한 공군과 정밀 타격 능력으로 전장을 빠르게 장악하지만 지상 유지력이 약해 점령지가 반복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전력 열세 속에서도 침투와 기습으로 태국 전력을 소모시키며 전장을 흔드는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외교전과 국제사법전까지 결합된 지금 이 분쟁은 더 넓은 동남아 안보지형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장기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이 유지된다면 전장의 밀도는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25년 12월 10일 태국 캄보디아가 싸우는 이유 영상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장은 처음부터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국경에서 첫 포성이 울린 순간 태국군은 지상교전이 아니라 공군전으로 판을 돌려버렸고 그 장면을 가른 핵심이 바로 전투기 존재 여부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전투기 전력이 비어있는 상태라 하늘을 방어할 선택지가 없었고 태국은 F-16과 그리펜을 초반부터 투입해 지휘소와 드론 통제소를 정밀 타격하며 캄보디아의 눈과 귀를 먼저 끊어냈습니다. 이 흐름은 지상전의 양상도 바꿔놓았습니다. 캄보디아가 BM-21 다연장 로켓과 구형 포병을 대량 발사해도 태국은 포병 관측용 드론을 앞세워 위치를 즉시 특정했고 곧이어 F-16이 마크 82 무유도 폭탄을 투하하면서 포대를 하나씩 지워버리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드론 제밍 장비를 들고 대응하려 했지만 전자전 체계와 항공작전 지휘망의 격차가 워낙 커서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가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은 국경 일대를 지뢰와 부비 트랩 지대로 만들고 태국군의 전진 속도를 늦추는 방식뿐이었습니다. 실제로 7월 교전 당시 태국군 병사가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사건이 갈등의 도화선이 됐고 이번 12월 교전에서도 캄보디아군의 지뢰 의혹을 태국이 강하게 제기하며 공습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두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서로 엮이면서 갈등의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태국은 패통탄 총리의 녹취 유출 사건 이후 군부와 왕실 강경파 중심의 권력 재편이 일어나면서 대외적으로 물러설 여지를 잃었고 캄보디아는 훈센 가문이 수십 년 동안 장악해온 국경 카지노 수익에 태국의 카지노 합법화 정책이 직접 충돌하면서 후퇴할 수 없는 경제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국경 도시 포이펫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에는 200곳에 가까운 카지노가 허가되어 있고 수익의 80% 이상이 태국 손님에게서 나오는 구조라 태국의 합법 카지노가 열리면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제 충격이 곧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에 캄보디아 지도부는 양보 없는 강경 대응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투기, 포병, 드론 같은 군사적 요소와 권력 재편, 카지노 자본, 국경 지도 문제까지 엮이며 전장은 단순 충돌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겨누는 복합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태국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캄보디아 전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캄보디아는 지상저항과 국제사회 여론전에 기대어 시간을 끌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이 비대칭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전황은 계속 태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캄보디아의 억지력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의 2024년 국방 예산은 약 57억 3천만 달러, 캄보디아는 13억 달러 수준이라며 예산 격차만 놓고 봐도 4배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태국은 36만 명이 넘는 현역 병력과 400대 규모의 전차 1200대 이상 장갑차 2600문에 이르는 포병 전력을 갖춰놓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12만 명 조금 넘는 병력과 200대가 조금 넘는 전차 480문 정도의 포병 자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숫자만 봐도 감이 오는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황을 갈라놓은 건 지상 숫자가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태국 공군이 운영하는 전투 공격기 전력이 112대 규모라고 적시했습니다. F-16이 28대, 스웨덴 그리펜이 11대, 여기에 각종 공격기와 헬기를 포함한 전력이 동남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캄보디아 공군은 병력 1,500명에 수송기와 헬기 위주 구성이 전부이고 전투기로 분류할 수 있는 기체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이번 사태의 성격을 거의 설명해버리는 지점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선 태국이 F-16 한 편대만 띄워도 하늘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고 결국 지대공포나 구식 대공화기로 버티다가 얻어맞는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점에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국경 충돌을 다루면서 사망자가 30명 안팎, 부상자 수십 명, 피난민은 1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숫자 그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문제는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진 피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7월에 있었던 5일간의 교전에서 48명이 숨지고 30만 명이 넘는 주민이 피난했던 전례까지 함께 꺼내놓으면서 이번 사태가 다시 그 규모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전투기는 하늘에 떠 있고 포탄은 땅에 떨어지지만 실제 피해는 국경 마을이 대신 떠안는 모습이 외신 기사 곳곳에 반복됐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고
주유소, 편의점과 마을 상점들이 로켓탄과 포탄에 맞아 불길을 뿜어 올렸고 놀이터 대신 방공호로 뛰어들어가는 아이들 모습이 현지 영상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 측에서는 캄보디아의 BM-21 다연장 로켓과 중국제 장거리 로켓이 태국 쪽 공항과 병원을 겨냥했다고 주장했고, 캄보디아 쪽에서는 태국이 민간인 거주지와 카지노 단지를 집중 폭격해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전투기를 한 대도 띄우지 못한 채 모든 공격을 땅에서 버텨야 했고, 태국 공군은 저고도로 들어가 무유도 폭탄인 마크 82까지 마음껏 떨어뜨릴 수 있는 하늘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외신들이 반복해서 적어내린 표현은 공중우세가 아니라 공중독점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태국 내부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태국군 수뇌부 발언에 따르면 태국 육군은 이번 작전 목표를 캄보디아의 군사력을 장기간 위협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무력화하는 것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군수 거점을 포병과 공군으로 꿰뚫어버리고 국경 근처에 쌓아놓은 다연장 로켓과 포병 진지를 먼저 부수는 방식으로 장기전이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전력을 꺼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캄보디아 쪽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시각 캄보디아 정부 고문들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제든 협상에 응할 준비가 돼 있지만 태국이 먼저 공습을 멈추지 않는 한 무조건 휴전 제안에 나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경 전역에서 포성이 울리는데 양측이 모두 협상 조건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싸움 뒤에는 군사력 비대칭이 주는 자신감과 그 반대편의 선 쪽의 절박함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국은 미국이 지정한 주요 비나토 동맹국답게 오래전부터 미국과 합동훈련을 반복하며 공군을 키워왔고, 육군과 해군 역시 최신 장비를 도입해 전력을 유지해왔습니다. 반대로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전차와 포, 로켓을 보강해왔지만 공군의 구조적 공백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버티려 해도 하늘이 뚫려있는 한전왕이 뒤집히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번 분쟁 초반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경제 수치입니다. 태국 재무당국은 12월 3일간의 교전으로 발생한 직접 피해만 100억 바트,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건이 넘는다고 집계했고, 대피와 복구 비용을 포함해 최대 25억 바트, 약 7,700억 건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군사력을 믿고 공습 버튼을 누른 쪽도 피를 흘리는 구조인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치권과 군수 내부는 캄보디아 군사력을 이 기회에 확실히 꺾어놓겠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던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국경 분쟁, 프랑스가 남기고 간 애매한 지도, 프레아비어 사원 주변에서 반복된 충돌, 거기에 국경 카지노 이권과 내부 정치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더 이상 포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외신과 현지 언론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이해관계의 한가운데서 전투기라는 한무기 체계의 유무가 두 나라의 협상력과 생존 가능성을 가르는 잔인한 기준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F-35를 더 살 수 없다면 우리의 하늘을 지킬 대안은 지구상에 단 하나뿐이다. 바로 한국의 보라매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 튀르키예의 칸은 아직 종이 비행기에 불과하고 미국산 무기는 정치적 족쇄가 너무 무겁다. 바르샤바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실전적 대안은 KF-21뿐이다. 폴란드 주요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 이 내용들은 현재 폴란드의 주요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은 유럽의 최전선인 폴란드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폴란드가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며 한국 방산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에만 환호했지만, 지금 바르샤바의 분위기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F-35 스텔스기 추가 도입이나 튀르키예의 차세대 전투기 칸에 관심을 보이던 폴란드 언론들이 하루아침에 논조를 180도 뒤집으며 한국의 KF-21 보라매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며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이토록 급박하게 태세를 전환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 성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가 처한 지정학적 위기와 그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타이밍, 그리고 왜 세계가 지금 한국의 보라매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숫자와 구조를 냉철하게 분석해보려 합니다. 폴란드 언론이 이토록 KF-21에 집착하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공포와 현실의 괴리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 공군은 구소련제 미그기들을 퇴역시켰지만 그 빈자리를 채울 F-35는 32대 도입 계약 이후 추가 도입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정치적 청구서 때문입니다. 폴란드 현지 분석에 따르면 F-35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지만 내 돈을 주고 사도 내 마음대로 띄울 수 없는 무기입니다. 정비 나사 하나를 조이는 것조차 록히드 마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술 데이터를 미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하는 구조는 러시아의 위협 앞에 독자적인 작전권을 원했던 폴란드 군부에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함께 덴마크를 적으로 돌리더라도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식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는 유럽 전체의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 등을 켰습니다. 전쟁은 당장 내일이라도 터질 수 있는데 미국의 정치적 기류에 따라 부품 공급이 끊기거나 작전 통제가 걸린다면 그야말로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폴란드 언론이 분석한 경쟁자들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튀르키예가 야심차게 공개한 5세대 전투기 카는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엔진부터 주요 항전 장비까지 국산화율이 턱없이 부족하고 개발 일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들은 칸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양산되어 전력화되기까지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지 아니면 개발비 폭등으로 좌초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도박에 가깝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럼 러시아의 수호의 57은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성능을 증명하기는커녕 서방의 제재로 생산 라인이 멈춰섰습니다. 중국의 젠 20이나 젠 35는 성능 뻥튀기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중국제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즉 서방 세계의 표준 무장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당장 몇 년 안에 공장에서 찍어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4.5세대 이상의 전투기는 전 지구를 통틀어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유일무이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은 폴란드 국방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폴란드 언론 분석에 따르면 KF-21 블록1의 가격은 약 8,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20억 원 수준이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게 될 블록2조차 약 1억 달러, 즉 1,350억 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부르는 게 값인 F-35나 개발비 상승분을 구매국에 전가할 것이 뻔한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과는 차원이 다른 투명한 견적서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보여준 놀라운 양산 속도와 철저한 납기 준수 능력은 뻥 스펙과 납기 지연에 지친 유럽 국가들에게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까지 함께 팔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폴란드의 변심은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안보 위기라는 절박함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확실한 보험을 찾은 결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누구도 성공할 거라 믿지 않았던 설계도 한 장 없이 맨 땅에서 시작해 불과 20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를 날려보낸 한국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이제 유럽의 하늘을 지킬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폴란드가 보라매를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기체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이미 폴란드 공군에 깊숙이 뿌리내린 한국형 군수지원 시스템이라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하며 한국 무기 체계의 압도적인 가동률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가 부품 부족으로 전투기를 경납고에 세워둘 때 한국산 전투기는 밤낮 없이 폴란드 영공을 날아올랐습니다. 이미 FA-50을 통해 한국의 정비 시스템과 조종사 교육 체계에 익숙해진 폴란드 입장에서 KF-21 도입은 완전히 새로운 모험이 아니라 검증된 성공 방정식의 확장이 되는 셈입니다. 수조 원이 들어가는 인프라를 새로 깔 필요 없이 기존 FA-50 운영 노하우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는 점은 예산 압박에 시달리는 폴란드 재무부 장관조차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더욱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하는 지점은 바로 KF-21의 무서운 진화 속도입니다.
보람에는 현재 4.5세대에 머물지 않고 무인 전투기와 편대 비행을 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 즉 멈티 기술과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 기로의 개량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경쟁 기종들이 설계도 위에서 헤맬 때 한국은 이미 미래 전장의 핵심인 6세대 전투 개념을 실체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의 큰손들이 F-35 도입 실패 후 즉각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것도 바로 이 약속된 미래 성능 때문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보여준 납기는 생명이라는 광적인 집착이 이제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말하면 현실이 된다는 강력한 신뢰 보증 수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가리키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제 한국은 당장의 안보 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들에게 생존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표준 제공자로 우뚝 섰습니다. 과거 소총환자로 만들지 못해 서러움을 삼켜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독점하던 하늘길을 뚫고 자주 국방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수출은 단순한 외화벌이를 넘어 한국의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날개가 전 세계 하늘을 지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방산이 써 내려갈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5년 1월 2일 폴란드 자주포 강화 영상입니다. 고정해둔 취재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지축이 흔들리는 굉음과 함께 장사거리 포탄이 힘차게 날아갑니다. 15.7km를 날아간 포탄이 떨어진 피탄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 기술을 도입한 후 크랩 자주포로 개발된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최근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에 한국 K9 자주포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폴란드 방산업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방산 내 일각에서는 크랩 자주포를 자신들이 독자 설계로 개발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크랩 자주포는 한국과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기술 공개나 개량은 한국 동의가 필요하지만 폴란드가 이런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도면을 살짝 변형한 것도 모자라 자국산 자주포의 개량을 위해 서구 방산업체의 컨설팅까지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과거 폴란드는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응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지상 전력의 한계를 절감하여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K9 자주포의 자동 재장전은 폴란드에게 상당히 큰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군은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를 도입해 크랩 자주포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인 군사 매체에 따르면 폴란드가 자국 기술로 신형 크랩 자주포 96대를 만들겠다며 국방 예산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보도가 기재됐습니다.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나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한국의 K9 자주포를 폴란드에서 개발한다고 하니 전 유럽이 시끌벅적합니다. 현재 폴란드는 우리도 한국처럼 국산 자주포를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폴란드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 뒤에는 한국 K9 자주포의 기술이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또 폴란드 자주포 96대 중 48대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같이 자동 재장전 장치 같은 성능 개량을 한다며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크랩이라는 자주포를 생산 개량한다고 주장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여기에는 사실상 K9 자주포의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의 신형 자주포 개량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이야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탁월한 성능과 신뢰성으로 인정받은 플랫폼이지만 과거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도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폴란드의 작전 환경에 적합한지 폴란드군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폴란드군은 자국의 독자적인 155mm 자주포를 확보하고자 했는데 K9 자주포 차체를 들여오는 것은 자신들의 정책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K9 자주포의 차체만 들여와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크랩 포탑 등 자국 기술을 통합해 방위산업 독립성과 경제 효과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했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자국산 자주포가 비싸도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최근 폴란드가 도입한 K9
자주포의 프로그램 코스트는 한 대당 약 183억 원으로 유닛 코스트인 약 50억 원보다 약 서너 배 높습니다. 프로그램 코스트는 단순한 기체 생산비 외에 기술 이전, 맞춤형 개조, 유지 보수, 부품 공급, 훈련 지원 등 추가적인 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전략적 계약을 통해 자국 방위 산업과 군사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나라에서 생산하는데 비용이 너무 과하게 비싼 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세계에서 인정받은 K9 자주포를 구입하면 한 대당 183억 원으로 풀 패키지를 구입하는 데 반해 폴란드가 개발하는 자주포는 200억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국산이 수입산보다 비싼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폴란드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지속해서 의식하며 기가 포병 전력을 증강해야 했습니다. 이때 야심차게 꺼내든 카드가 바로 크랩 자주포입니다. 애초에 영국의 AS-90 포탑 기술을 받아들여 독자 플랫폼을 구축하려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포탄만으로는 자주포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차체가 155mm 포탄 발사 시 발생하는 혹독한 반동을 견디면서 기동 내구 자동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담보해줘야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폴란드는 K9 자주포 차체를 들여오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자국 기업 HSW와 함께 차체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시제품들이 사격 시험 과정에서 곳곳이 파손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결정적으로 포탄 발사 시 반동을 제어하는 서스펜션과 차체 내구성이 부족해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폴란드군 내부에서도 우리끼리 하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기술적 한계 때문에 폴란드가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를 라이선스에서 크랩 자주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시 폴란드는 우리는 유럽산 포탑을 얹고 한국 차체를 붙여서 우리 자주포를 완성했다라는 하이브리드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폴란드의 반쪽 국산 자주포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렵부터 폴란드가 크게 홍보하는 크랩은 실상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을 떼어놓고 논하기 어려운 무기가 됩니다. K9 자주포는 혹독한 시험과 연구로 탄생한 한국의 대표 155mm 자주포로서 ERMH인 사거리 연장형 탄약을 사용하면 50에서 60km의 사거리를 가지며 분당 6에서 8발의 고속 사격과 15초 내 3발이라는 버스트 사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독자 개발한 1000마력 엔진의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까지 갖추고 있어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도입되어 명품 자주포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폴란드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랩을 만들려 할 때 근본부터 K9 자주포를 참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는 크랩 자주포 96대를 생산 개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2조 원 이상을 퍼붓겠다니 꽤 대단해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크랩 48대에 자동 재장전 기능을 넣겠다라는 등 대규모 개량안이 들어 있습니다. 자동 재장전 시스템의 중요성을 확실히 느낀 폴란드는 이미 K9A1을 도입하며 자동화가 곧 전투 효율 향상임을 체감했습니다. 그렇지만 폴란드는 동시에 K9 자주포도 대규모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국산 자주포를 만든다면서 왜 한국 자주포를 또 산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터져 나오지만 러시아 위협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빠르게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책이 K9 자주포이기 때문이라는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즉 자국산 크랩의 생산이 늦어지더라도 한국에서 도입한 K9 자주포로 빈틈을 메우면 된다는 투 트랙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폴란드가 우리 뒤통수를 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러한데요. 과거 폴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 기술을 정상적으로 사와놓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독자 개발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한 어이없는 의혹이 폴란드 내 방산업계에 불거졌다는 추측이 일각에서 퍼지고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폴란드가 K9 자주포 수입 관련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이선스 계약에는 해당 기술을 제3국에 함부로 넘기거나 한국 동의 없이 개량형을 발표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우리 한국으로부터 확보한 도면을 슬쩍 변형해 크랩의 차체는 우리 독자 설계라 주장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폴란드가 K9 자주포 차체를 기반으로
미국 등 다른 서구 방산업체에 컨설팅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려면 K9 자주포 차체의 구조와 서스펜션 설계를 어느 정도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과 맺은 라이선스 계약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폴란드가 한국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폴란드는 크랩 자주포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한국 기술을 유효한 정황은 한국의 K9 자주포를 기반한 차체의 엔진은 독일, 포시는 프랑스, 포탑은 영국에서 수입하여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조립 과정에서 각각의 자주포에 관련된 기술력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폴란드가 크랩 자주포 초창기 버전을 독자 차체로 시험할 때 고각 사격 시 용접 부위 균열과 서스펜션 과부하가 발생했으며 일부 엔진 트랜스미션 결합부도 파단되었고 연속 사격으로 인해 열 변형이 누적되어 내구성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크랩 자주포가 K9 차체로 전환된 뒤에도 서스펜션 일부 부품과 특히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 내부 실린더와 유압 호스 부위에서 미세 누유와 내구성 마모가 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자주포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차체가 흡수하여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가 한국의 K9A1의 기술력을 빼돌렸다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은 2018년 8월부터 K9A2 자주포 계획에 관한 연구가 착수됐고 이제는 K9A1 자주포보다 훨씬 뛰어난 K9A2의 양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K9A3의 개발도 막바지에 이르러 폴란드에 수출한 자주포보다는 한 세대 이상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반면 전 세계 어느 국가든 한국 기술력 없이 세계적인 자주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결국 폴란드가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력 없이 단순히 도면으로만 자국산 자주포를 완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얼마 전 소개해드린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와 푸르트나 자주포가 한국의 기술력을 라이선스해 개발됐지만 실전성은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며 이와 더불어 중국이 러시아 전투기 엔진을 데드카피하고도 제 성능의 70%도 발휘하지 못한 일화는 유명한데요. 반면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방산 분야에서 꾸준히 노하우를 축적해 전 세계적으로 방산 수출 사위의 위엄을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제품은 뛰어난 기술력과 가성비로 시장을 확대한 만큼 아무리 폴란드가 한국 기술을 도용해 국산 크랩 자주포를 개발하더라도 한국산 제품보다 비싼 가격과 떨어지는 성능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한국의 방산 무기를 극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대한 댓글 내용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용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옵션이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결합한 모델은 모든 국가에 이상적이다. 한국의 방산 제품은 실전 신뢰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며 우리 한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